북한 최정예 보위부 여군 장교가 군복을 벗고 압록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3명이 동시에요. 27살 한정원은 핵심 계층 출신 엘리트 군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양 보위부 간부였고 졸업식 날 아버지가 직접 계급장을 달아줄 만큼 자랑스러운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밤 수면제를 탄 술을 상급 지휘관에게 먹이고 두 동생을 데리고 부대를 탈출했습니다. 잡히면 총살이었어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도요.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돌변해서 3사람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려 했거든요. 그 순간 21살 오한미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 하나만 데려가요. 저 둘은 보내줘요. 그 말 한마디로 미래는 중국 농촌 남자한테 팔려갔고 나머지 둘은 살아남았습니다. 1년 후 다시 찾아간 미래는 임신 8달이었어요. 탈출하다 넘어진 충격에 유산이 됐습니다.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미래가 말했어요. 아기야, 엄마가 데려갈 수 없어. 정글 14날을 맨발로 걷고 라오스 구치소에 갇히고 총알에 스치고 말라리아에 쓰러지면서도 이 3사람이 끝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한 그 순간 한정원이 두 동생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언니, 여기서 나가면 우리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혜란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우리 셋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트럭 짐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압록강을 건넌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젖어서 얼어붙었고 혜란이 어깨에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대답한 거였어요. 우리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간다고. 저는 리정은입니다. 28살이고 전직 조선인민군 보위부 소속 군관이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두 동생들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 이 땅을 밟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할 수 있으니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평성에 있는 조선인민군 보위부 산하 여성교육대를 졸업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버지는 평양 보위부에서 오래 일한 군관이었고 어머니는 당 조직에서 강연 일을 했습니다.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어요.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저는 그 신분이 주는 안정감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배급이 끊기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먼저 챙겨줬어요. 군복을 입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 나라를 지켜왔다고 정은이 너도 그래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는 제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 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정해진 거였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원했던 건지. 그 구분조차 못한 채 군복을 입었으니까요. 제가 배치된 곳은 자강도 산간지대에 있는 군부대 부속 여성 막사였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고 해도 실제로 하는 일은 부대 내 감시와 행정 보조였어요. 2020년 여름 끝 무렵 저는 그곳에서 2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김혜란, 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21살짜리 통신병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혜란이는 뭔가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눈이 항상 불안하게 움직이고 누가 큰 소리를 내면 어깨부터 움츠러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혜란이 오빠가 밀수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혜란이가 군대에 온 건 그 뒤였어요. 집에 있으면 연좌제로 자기까지 잡혀갈 것 같아서 차라리 군대가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요계층 출신이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박설아였습니다. 양강도 해산 출신의 19살짜리 취사병이었어요. 설아는 혜란이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투명했고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가 고프다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설아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 외할머니마저 설아가 17살 때 돌아가신 거였어요. 연고가 없으니 군대 외에는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말라서요. 저렇게 야위어서 군대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 싶었어요. 세 사람이 처음 가까워진 건 2020년 가을 혜란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호가 끝나고 나서 선임 하사 한 명이 혜란이를 불러 세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혜란이는 그냥 서서 맞고 있었어요. 울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냥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맞는 게 이미 익숙해진 사람의 표정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는 걸 내세운 거였어요. 선임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험악했지만 보위부라는 말 앞에서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날 밤 혜란이가 제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뺨이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한참 만에 혜란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잠시 후에 설아도 왔어요. 문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가 조용히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이 우리 셋이 처음으로 같이 앉은 밤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는 신분이 적어도 이 아이들한테는 방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군복 안에서는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으니까요. 언니, 우리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미래가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여성 막사 선임 하사들이 20살짜리 취사병을 데리고 간 지 나흘이 지난 날이었어요. 돌아온 그 아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몸을 구부린 채 발을 질질 끌면서 들어왔는데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고하니까.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저도 이미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보위부 간부 아버지를 둔 핵심 계층 출신인 저도요. 언니, 나 못 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북한 군대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고 도구였고 윗사람들이 쓰다 버리는 물건이었어요.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쳤어요. 저는 한정원입니다. 27살이고 전직 조선인민군 보위부 소속 군관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두 동생이 어떻게 그 지옥을 빠져나와 이 땅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는 조선인민군 보위부 여성 간부 양성소를 졸업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아버지는 평양시 보위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중견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 출신이었습니다. 핵심 계층,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안정적인 신분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배급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이름을 불러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 집안을 모르는 애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신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요. 졸업식 날 아버지는 제 어깨에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고 나라를 지키는 딸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눈가가 붉어지는 걸 봤거든요. 평소에 감정 표현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과연 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고 당이 원했고 그래서 저는 군복을 입었어요. 스스로 원해서라기보다 그게 당연하다고 세뇌당한 거였죠.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제가 배치받은 곳은 자강도에 있는 여성군인 복합부대였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 부대 내 감시와 사상교육 보조가 주된 임무였어요. 2019년 가을 낙엽이 지기 시작할 무렵 그곳에서 저는 미래와 설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오한미래.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20살짜리 취사병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그 아이는 눈빛이 이상하게 어두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고 누가 뒤에서 발소리를 내면 그대로 굳어버리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래 아버지는 한국 영상물을 유통하다가 보위부에 끌려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미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먹고 살기 위해 군대를 선택한 거였어요. 동요계층, 북한에서 그 신분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핵심 계층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미래와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신설이는 더 어렸습니다. 이제 막 19이 된 아이였어요. 양강도 해산 출신인데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가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적대계층, 아니 정확히는 신분 자체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고아니까요. 설이가 군대에 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보육원에서 18이 넘으면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으면 거리로 쫓겨나거든요. 차라리 군대가 낫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설이는 정말 말랐어요. 군복이 몸에 맞지 않아서 덜렁거렸는데 뼈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얼마나 굶었으면 저럴까 싶었어요. 세 사람이 처음 가까워진 건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 배식 시간이었는데 설이가 실수로 국통을 엎질렀어요.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닦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임 하사가 그걸 봤습니다. 그 여자가 설이를 앞으로 끌어내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설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맞고 있었어요. 고아로 자라면서 맞는 게 익숙해진 거겠죠.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모르게 뛰어나갔어요. 그만하십시오. 제 책임입니다. 선임이 저를 봤습니다. 보위부 소속 군관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빛이 험악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지시를 잘못 내렸습니다. 이 동무 잘못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설이에게 아무 지시도 내린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맞는 걸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임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보위부 간부 소속 군관인 제 뺨을요.
건방진년. 저는 그냥 맞았습니다. 핵심 계층이고 보위부 소속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군대 안에서는 계급보다 주먹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숙소에서 뺨을 수건으로 누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신 맞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미래도 왔습니다. 문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가 들어온 거였어요. 미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그날 밤이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있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겠다고. 보위부 소속이라는 신분이 핵심 계층이라는 배경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한테는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군복 안에서는 아무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뼈저리게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정원이고 너는 미래고 그리고 설이. 계급도 신분도 없이 그냥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적어도 우리끼리는요. 설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있자. 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약속이 우리를 지옥 끝까지 데려갔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할 줄은요. 2019년 가을 자강도 여성복합부대, 그곳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이 되자 저는 조선인민군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는 직책이 저한테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부대 안을 돌아다니며 감시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건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사람들이었어요. 18, 19 먹은 청년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막사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훈련 중에 쓰러지면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욕을 먹었기 때문에 쓰러질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보위부 소속이면 뭐합니까? 약품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 있는 거라곤 유통기한이 몇 년씩 지난 약들 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한테 써요? 저는 매일 빈손으로 막사를 돌았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를 2번 봤어요. 한 번은 맹장이 터진 병사였는데 수술 장비가 없었습니다. 마취제도 없고 수술 도구도 녹슬어 있었어요. 상급 간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살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병사가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다가 점점 소리가 작아지더니 결국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20도 안 된 아이였어요. 그게 위대한 조선인민군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0년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미래가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 아이 얼굴이 이상했어요. 창백하고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북한 군대에서 상급자가 여군을 따로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이 불렀다고요. 미래는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다음 날 보위부원들이 와서 미래를 끌고 갔어요. 죄목이 뭔지 아세요? 상관 불복 종죄였습니다. 중대장 말을 안 들었다고 상관 불복종이래요. 미래가 영창에 갇혀있던 시간은 열흘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보위부 소속으로 뭔가 해볼 수 없을까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열흘 후에 미래가 풀려났어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맞았다고 했어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안 주고 그냥 때렸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상관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호출이 왔습니다. 미래가 저한테 말했어요. 눈물도 없이 무표정하게요. 언니, 나 이번엔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막으면 미래가 또 영창에 끌려가서 맞을 테니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미래는 중대장 숙소로 갔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미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래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서리는 더 심했습니다. 고아라는 게 북한 군대에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어요. 2021년 봄이었습니다. 서리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나도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고 숙소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사흘째 되던 날 서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들어왔는데 눈빛이 미래보다 더 심했어요.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디 있었냐고 물었어요. 서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선임 하사들이 데려갔다고요. 선임 하사들 복수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설의 몸 상태를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찾는다고. 고아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게 협박이었대요. 입 막으려고요. 누구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설이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어요. 저와 미래가 번갈아 가며 설이 옆에서 잤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핵심 계층이고 보위부 소속이고 아버지가 평양 보위부 간부인 저라고 안전할 거라고요. 아니었습니다. 2021년 여름부터였어요. 상급 지휘관 한 명이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척했어요. 보위부 업무 도와준다면서 접근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수록 더 집요해졌어요. 밤에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협박도 해봤어요. 평양 보위부에 있는 아버지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뭐라 하겠냐, 조심하지 그랬냐고 할 걸 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요. 핵심 계층 체면이 있는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소문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이잖아요. 아버지는 저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에 결국 당했어요.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막사복도에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사람이 힘이 더 셌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잖아.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핵심 계층이라는 자존심, 보위부 소속이라는 직책, 아버지의 딸이라는 신분,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군복 안에서 우리는 그냥 여자였습니다. 아니, 여자도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윗사람들이 원할 때 쓰다 버리는 물건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어요.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요. 2021년 겨울 어느 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몰래 만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밤마다 제 숙소에 모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은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나 여기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 아이 눈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죽어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눈빛이었어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탈북하자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들으면 다 죽는 거였으니까요. 미쳤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떡해. 미래가 대답했어요. 미쳤으면 어때,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 라고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미래 아버지가 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는지 기억하시죠? 한국 영상물을 유통해서요. 미래는 어릴 때 그 영상들을 몰래 봤대요. 거기에 나오는 세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보단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 때마다 그 지휘관이 찾아올까봐 무서웠어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쾅쾅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이유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설이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설의 숙소로 갔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다 옆에 있던 미래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문을 어깨로 밀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설이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군복 허리띠로 목을 맨 거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미래가 재빨리 뛰어가서 설이를 받쳐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칼을 찾아서 허리띠를 잘랐어요. 설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미래가 설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죽지 마, 설이야, 같이 살자고 했잖아. 설이가 기침을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나 못 살겠어. 그냥 죽고 싶어. 저는 설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았어요. 미래도 설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요. 설이야, 죽지 마. 우리 같이 나가자. 설이가 저를 봤습니다. 나가다니 어디로요? 나만이야. 미래가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여기서 물건처럼 죽느니 저 세상에 가서 사람으로 살자, 우리 셋이 같이. 설이가 한참 동안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맹세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여기서 이렇게 죽지 말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곳에 가서 살자고요. 손을 맞잡고 맹세했어요. 2021년 겨울밤 그 맹세가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군복 안에서 우리는 숫자였고 도구였고 물건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급이 있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미래는 중대장한테 불려갈 때마다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서리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밤마다 울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밤마다 모여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나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거기선 어떻게 사는지, 뭘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다 상상이었지만 그 상상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2022년 봄이 왔습니다. 맹세를 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또 불려갔어요. 서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요. 저도 그 지휘관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셋 다 미쳐버리거나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는 직책이 처음으로 쓸모가 있었어요. 저는 국경 지역 정보 수집 업무를 자청했습니다. 대외 보안 점검 명목으로 국경 지역을 순찰하겠다고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보위부 특성상 그런 업무는 오히려 장려됐습니다. 허가가 떨어졌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자강도에서 양강도 국경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물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탈북 루트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처음 압록 강변에 나갔을 때 저는 강을 보면서 생각보다 좁다고 느꼈어요. 저쪽이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비였어요. 총을 들고 24시간 순찰하는 경비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뛰어들었다가는 총에 맞아 죽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어요.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 순찰 루트, 감시가 느슨한 구간을요. 몇 번을 오가면서 조금씩 파악했습니다. 발각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때 미래가 나섰습니다. 미래는 청진 출신이었잖아요. 국경이랑 가까운 곳이에요. 어릴 때 미래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들여다 파셨는데 그러려면 국경을 넘나드는 브로커와 접촉해야 했대요. 미래도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언니,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아직 연락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위험하지, 근데 다른 방법이 있냐 라고 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인맥도 없었습니다. 미래의 기억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미래는 청진에 있는 어머니한테 몰래 연락했습니다. 면회를 간다고 휴가를 냈어요. 어머니한테 예전에 알던 브로커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대요. 어머니가 처음엔 펄쩍 뛰셨대요. 미쳤냐고, 아버지처럼 끌려가고 싶냐고요. 하지만 미래가 여기서 겪고 있는 일들을 말했대요. 어머니가 우셨대요. 그리고 브로커를 찾아주셨습니다. 미래가 돌아왔을 때 손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전화번호랑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서리한테도 역할이 있었어요. 서리는 취사병이었잖아요. 부대 간부들 식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원들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서리를 통해 그 사람들 일정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서리는 말이 없었지만 시키는 일은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면서 슬쩍 물었대요. 요즘 바쁘시냐고, 어디 출장 가시냐고요. 그 사람들이 경계심 없이 대답했대요. 어차피 서리는 고아 출신 취사병이니까 신경 쓸 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렇게 서리가 보위부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 정보가 우리한테는 생명줄이었어요. 2022년 가을 계획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10월 말 보위부가 다른 지역 점검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었어요.
국경 경비도 평소보다 느슨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압록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브로커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국 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강을 건너면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동남아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남한에 도착하면 갚으면 된다고요. 저는 보위부 순찰 명목으로 국경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었고 미래와 설이도 제 보조 인력 명목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휘관이요. 저를 쫓아다니던 그 사람. 저는 탈북 준비를 하느라 그 사람을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의심을 산 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를 복도에서 붙잡았어요. 요즘 왜 그래? 나 피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순찰 업무가 많아서요. 국경 쪽 점검 때문에 바쁩니다. 그 사람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국경 쪽으로 너 요즘 뭔가 꾸미는 거 아니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어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정원 동무,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나는 안다 라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압록강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미래랑 설이랑 매일 밤 만나는 거 다 알아. 너네 셋이 뭔가 꾸미고 있지. 그 사람이 싸늘하게 웃었어요. 보위부에 말할까 탈북 기도 혐의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사람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나한테 잘해. 예전처럼. 그러면 모른 척 해줄게. 협박이었습니다. 몸을 바치면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간 셋 다 죽는다고요. 그날 밤 저는 미래와 설이를 불렀습니다. 예정보다 열을 앞당겨야 해. 미래가 놀랐어요. 뭔 소리야, 준비가 덜 됐는데. 그 지휘관이 알아챘어. 보위부에 말하겠다고 협박해. 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내가 처리할게 라고요. 미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무슨 짓 하려고. 걱정 마, 죽이진 않아. 저는 의무실에서 수면제를 구했습니다. 보위부 소속이라 의무실 출입이 자유로웠거든요. 많이 먹으면 몇 시간 동안 깊이 잠드는 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찾아오니까 좋아하더군요. 마음 바꿨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그리고 모른 척 해주세요. 그 사람이 승리자의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술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잔에 술을 따르면서 수면제를 탔어요.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마셨어요. 30분쯤 지나니까 눈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고 나왔어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래와 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됐어. 내일 아침까지는 안 깨어날 거야. 우리 지금 출발해. 떠나기 전에 저는 짧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딸은 군복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던 그 군복 안에서 딸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고 도구였습니다. 계급도 신분도 아버지의 이름도 소용없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조선의 영광입니까? 딸은 이제 떠납니다.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보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딸이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아버지 인생도 끝이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자강도의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잘 있어요, 아버지.
저는 돌아섰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우리 셋은 부대를 빠져나왔어요. 미래가 앞장섰습니다. 청진 출신이라 지형을 잘 알았거든요. 설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약간의 먹을 것, 그리고 브로커한테 보여줄 암호가 적힌 쪽지. 그게 전부였어요. 어둠 속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진짜로 돌아갈 수 없다.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신 지휘관이 깨어나면 우리는 탈북범이 됩니다. 잡히면 총살이에요. 하지만 돌아가 봤자 뭐가 달라요. 어차피 거기서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양강도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순찰 차량 안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어요. 보위부 순찰을 나온 군관처럼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래와 설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검문소가 나타날 때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 때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보위부 순찰이라는 명목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검문소를 4개 통과했어요. 매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압록 강변에 도착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10월 말 북한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강물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뼈를 깎는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험상궂었어요. 하지만 미래가 암호를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어. 원래 열흘 후에 오기로 했잖아. 저는 말했어요. 사정이 생겼습니다. 오늘 건너야 해요. 브로커가 강 쪽을 봤어요. 오늘 아니면 안 돼. 내일부터 경비가 강화된다고 들었어. 경비병 교대 시간이 있어. 딱 15분. 그 사이에 건너야 해. 15분. 저는 강을 봤습니다. 폭이 50m쯤 되어 보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브로커가 검은 옷 3벌을 건네줬어요. 군복 벗어. 눈에 띄면 끝이야. 우리는 덤불 뒤에 숨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을 벗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벗어놓은 군복을 들여다봤습니다. 3년 동안 입었던 옷이었어요. 이 옷을 입고 졸업했고, 이 옷을 입고 부대에서 일했고, 이 옷 안에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 군복을 들고 강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강물에 던졌습니다. 잘 가라, 조선인민군. 군복이 물에 떠서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어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미래와 설이도 군복을 벗어서 강에 던졌어요. 미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안 입어, 죽어도. 브로커가 시계를 봤어요. 간다, 지금.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저는 비명을 삼켰어요.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말 압록강 물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이가 비명을 삼켰어요. 손 잡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래의 손을 잡았고 미래가 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셋이 일렬로 연결됐습니다. 놓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5분 그 안에 건너야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미래가 미끄러졌어요. 미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미래가 물속으로 쓰러졌어요. 물살이 미래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미래야. 저는 미친 듯이 미래를 잡았어요. 설이도 뛰어들었습니다. 양쪽에서 미래를 붙들었어요. 있는 힘껏 끌어올렸습니다. 미래가 기침을 하면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입술이 보라색이었습니다. 저체온증 증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셋이서 서로를 붙들고 걸었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어요. 10미터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어요. 탕. 뒤에서요. 탈북자다 서라. 경비병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어요. 탕, 탕. 총알이 물 위로 튀었습니다. 바로 옆에서요. 뛰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물속에서 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탕,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조금만 빗나갔어도 머리에 맞을 뻔했습니다. 서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돌아보니까 설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스친 거였어요. 설이야. 괜찮아요, 가요 언니. 설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브로커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차 있어. 차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달렸어요.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났지만 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경비병들이 우리한테 올 수 없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출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살았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미래가 기침을 하면서 떨고 있었어요. 저체온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담요를 던져줬어요. 저는 미래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그때 서리가 쓰러졌어요.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리한테 달려갔어요. 총알이 관통한 건 아니었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살을 파낸 거였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내가 보위부 군관이야, 안 죽어. 저는 내 옷을 찢어서 서리 옆구리를 꽉 눌렀어요. 지혈해야 했습니다. 서리야, 눈 떠. 나 좀 봐. 서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요. 우리 건넜어요, 언니.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기절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 바닥에 엉켜서 울었어요. 젖은 옷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의 피냄새가 났어요. 미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북한을 떠났어요. 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북한이 아닌 곳이면 어디든 괜찮았어요. 압록강을 건넌 다음 날 우리는 어느 조선족 가정에 숨어들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다 준 곳이었어요. 중국 동북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있는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조선족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브로커가 돈을 주고 우리를 맡긴 거였어요. 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굼기 시작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군관 출신이지만 약도 없고 장비도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항생제를 구해다 주셨습니다. 불법으로요. 그걸로 겨우 감염을 잡았어요. 열흘 동안 서리는 생사를 오갔습니다. 열에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했어요.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듣기 힘든 말들이었어요. 저와 미래가 번갈아가며 서리를 간호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요. 서리가 죽으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죽으면 안 됐어요. 보름쯤 지나서 서리가 눈을 떴습니다. 언니, 여기 어디예요? 저는 울었어요. 기뻐서요. 중국이야, 우리 살았어. 서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편안하게요. 잠이 든 거였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셋 다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서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돈 얘기하자. 남한까지 데려다 주려면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중국 통과하는 것도 동남아 가는 것도 다 뇌물 줘야 한다고요. 금액을 불렀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 돈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브로커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말인데. 브로커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중국 농촌에 장가 못 간 총각들이 많아. 조선 여자들 인기 좋아. 너희 셋 팔면 내 비용은 충분히 뽑지. 인신매매였습니다. 미래가 소리쳤어요. 우리 남한 가기로 했잖아요. 브로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음 바꿨어. 남한까지 가는 건 위험하고 오래 걸려. 생각할 시간 줄게 내일까지. 브로커가 나갔어요. 우리 셋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더니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래가 말했습니다. 나만 가면 되지. 저는 미래를 봤어요. 뭔 소리냐는 표정으로요. 미래야. 언니는 설에 데리고 도망쳐. 설에 아직 몸이 안 좋잖아. 둘이서는 못 가. 누군가는 남아야 해. 미래 눈이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이미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나 하나 팔리면 너희 둘은 보내준다고 할 거야. 브로커도 장사꾼이니까. 셋 다 도망치면 손해지만 하나라도 건지면 이득이잖아. 안 돼, 저는 소리쳤어요. 미래야, 그건 안 돼.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미래가 슬프게 웃었어요. 근데 현실을 봐, 언니 설의 저 상태로 어떻게 도망쳐. 미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북한에서 언니가 나 얼마나 지켜줬는데. 중대장한테 불려갈 때마다 옆에서 울어줬잖아. 그때마다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이번엔 내 차례야. 미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미래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우리는 계속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왔어요. 미래가 나섰습니다. 나 하나만 데려가요. 저 둘은 보내줘요. 브로커가 미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너 하나면 됐어. 저는 미래를 붙잡았어요. 안 돼, 미래야. 미래가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언니, 나중에 보자, 남한에서. 미래가 브로커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서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가 없는 첫날이었어요. 그 후로 6달이 지옥이었습니다. 저와 서리는 조선족 할아버지 집에서 숨어 살았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이니까요. 좁은 방에서 숨죽이고 살았어요. 미래 생각이 매일 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수록 미칠 것 같았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미래가 우리 대신 희생한 거잖아요. 서리는 밤마다 울었어요. 미래 언니 하면서요. 몇 달이 지나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몰래 마을 인터넷 카페에 갔어요. 탈북민 지원 단체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남한 NGO를 찾았어요.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세요.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NGO 활동가분이 미래를 찾아주셨어요. 몇 달이 걸렸습니다. 2023년 여름쯤 드디어 미래 위치를 알아냈어요. 중국 내륙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남자한테 팔려서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래가 임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NGO에서 구출 작전을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해주세요, 제발.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구출 작전이 실행됐어요. NGO에서 보낸 사람들이 미래가 있는 마을에 잠입했습니다. 저도 갔어요. 서리는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할아버지 집에 남겨뒀습니다. 새벽에 움직였어요. 미래가 있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농가였어요. 담 너머로 봤는데 미래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년 만에 보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아닌 것 같았어요. 볼이 쑥 들어가 있었고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8달이었습니다. 미래야, 제가 소리쳤어요.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미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가자. 저는 담을 넘었어요. 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남자가 깬 것 같았어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손을 잡고 뛰었어요. 하지만 미래가 임신 중이라 빨리 못 뛰었습니다. 배가 너무 컸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서라. NGO에서 준비한 차가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래가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미래야, 저는 미래를 일으켰습니다. 미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파, 배가. 조금만 버텨, 거의 다 왔어. 저는 미래를 부축하면서 뛰었습니다. 차가 보였어요. 미래를 차에 태웠습니다. 출발, 차가 움직였어요.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미래가 피를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군관 출신이에요. 뭔 상황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불법 체류자니까요. 저는 출혈을 막으려 했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울고 있었어요. 아기, 내 아기. 미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기야. 엄마가 데려갈 수 없어. 저는 미래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NGO에서 의사를 비밀리에 불러줬어요. 미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미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리가 미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미래 언니, 나야, 서리. 미래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래 손을 잡았어요. 미래야,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미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야. 그냥 이 세상이 잘못인 거야. 북한도 중국도 다 똑같아. 우리한테는 지옥이야. 며칠 후 미래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만 가자. 나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나만 가서 사람으로 살 거야. 내 아기 못 데려가지만 이 아이 몫까지 내가 살 거야. 미래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배를 만졌어요. 저는 미래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리도요. 우리 셋이 다시 모였어요. 1년 만에요. 가자, 남한으로. 2023년 12월 중국에서의 1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NGO의 도움으로요. 동남아를 거쳐 남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유산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멈추지 않았어요. 쉬어야 하지 않아 라고 제가 물었더니 쉬면 죽어, 움직여야 살아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멈추면 잡히고 잡히면 끝이니까요. 2024년 1월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중국 남쪽 끝까지 내려가서 라오스로 넘어가고 거기서 태국으로 가면 남한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거리가 3,000km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먼 건지 감도 안 왔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NGO에서 마련해준 가짜 신분증으로 중국 남쪽까지는 차와 기차를 번갈아 탔어요.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라오스 국경이었어요. 정식 국경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글을 통과해야 했어요. NGO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죽음의 행군이라고 불려요. 2주 정도 걸어야 해요. 2주 14일 동안 정글을요. 저는 미래를 봤어요. 미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 수 있어. 정글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습기가 찌는 듯이 더웠어요. 옷이 땀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온몸이 물렸습니다. 길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와 덤불 사이를 헤치고 가는 거였습니다. 첫 주가 지날 무렵 신발이 다 닳았어요. 결국 우리 셋 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8회째 되던 날 미래가 쓰러졌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유산 후유증이 심해진 거였습니다. 출혈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인 거예요. 업어, 내가 업을게. 저는 미래를 등에 업었습니다. 미래가 너무 가벼웠어요.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설이가 옆에서 걸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힘들면 내가 업을게. 우리는 번갈아 가며 미래를 업었습니다. 1시간씩 교대하면서 걸었어요. 등에 업힌 미래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울지 마, 힘 빠져.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울고 싶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설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온몸을 떨면서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말라리아였어요. 정글 모기한테 물려서 감염된 거였습니다. 약이 없었어요. 설이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열에 시달리면서요. 엄마 어디 있어? 설이는 고아예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열에 들뜬 상태에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저는 설이를 업었어요. 미래도 못 걷고 설이도 못 걷고 저 혼자 두 사람을 번갈아 업어야 했습니다. 가이드가 여기서 쉬었다 가자고 했어요. 안 돼요, 가야 해요. 죽어도 가야 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걸었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어요. 미래가 비틀거리면서도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 걸었어요. 설의 손을 잡고서요. 설이야, 죽지 마.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 저는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느님이 없다고 배웠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들 살려주세요. 10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라오스 국경이 보였습니다. 정글이 끝나고 마을이 나타났어요.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설의 열이 조금 내렸어요. 마을에서 구한 해열제 덕분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어디예요? 라오스야, 우리 해냈어. 설이가 울었어요. 미래도요. 저도요. 우리 셋이 라오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맨발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은 다음 날 라오스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불법 입국자다, 연행한다.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구치소에 갇혔어요.
또다시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건가요? 사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치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정원 씨, 오한미래 씨, 박설애 씨 맞으시죠?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NGO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오스 정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세 분 모두 태국으로 이송됩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도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2024년 8월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어요. 생애 처음 보는 태극기가 건물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부터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북한을 떠난 지 2해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이 물었어요. 대한민국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미래와 설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도 저를 봤어요. 우리 셋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네. 직원이 웃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며칠 후 우리는 공항에 있었습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틈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비행기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목적지가 적혀 있었어요. 인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정말로 남한에 가는 건가요? 미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떨려. 응, 나도. 미래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설이가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언니들 저게 하늘을 난다고요, 정말요. 그래, 우리 저거 타고 가. 설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니까 꿈 같았어요. 2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보위부 군관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살고 정글을 맨발로 걸었어요. 그 모든 게 다 꿈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떨어졌어요. 설이가 창밖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언니들, 우리 하늘 위에 떠 있어. 저도 창밖을 봤어요.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아래에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날다니요. 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뻐서 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미래 손을 잡았어요. 미래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아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요. 미래야. 응. 조금만 더 버텨. 이제 다 왔어. 미래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 왔어. 미래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아기한테 약속했어. 나만 가서 사람으로 살겠다고 아기 목까지. 저는 미래를 끌어안았어요. 설이도 우리한테 달라붙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우리 셋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옆 좌석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가고 있었어요. 자유를 향해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을 향해서요. 창밖에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이요. 저는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봤던 하늘이랑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아마 자유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남한 땅을 밟았어요. 인천국제공항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래도 설이도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셋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우리가 맹세했던 곳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곳. 여기서 인간으로 죽느니 저 세상에 가서 인간으로 살자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우리 셋이 함께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래가 보였습니다. 설이가 보였어요. 두 사람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는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 살았어요. 진짜로요.